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1조 이상 가치 혁신기업 5곳을 육성한다. 팔란티어와 경쟁한다고? 웃긴 소리고요. 뭐야, CI처럼 한국이 되니까 미치겠다 진짜. 국내 휴머노이드 도입 문제도 지금 이게 지금 도입이 되냐? 아이고, 참 미치겠다 진짜. 아유, GPU 확보?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팔란티아하고 뭐 경쟁한다고요? 환율부터 좀 어째 해라. 네, 넘어가고요. 한성수 청문회 부동산 공방. 에이, 미용실 원장 나왔네. 홀값 매매. 억측이다. 더불어에서는 억측이다. 권양석 여사 담당 의력 노무현 해가지고 자살하는 데 가지고 혁혁한 도움을 줬던 권양숙 여사지요. 또 사위도 나와서 떠들고 앉아있고. 대통령 심기 경우 부적합. 여당은 29일까지 뭐 할 일 그래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거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천지백깔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천지백깔인데요. 이어 한성숙이 오피스텔 넘겨놓은 거 가격 한번 보셨어요? 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게만 코멘트합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세네갈, 이라크의 5대0 승리. 어이구야, 대승이네. 한국 32강 경쟁. 뭐야, 32강? 안 본 사이에 무슨 32강 경쟁하고는 하는데 거기서 7위로 내려갔다 이거네. 잘 돌아가는데요. 전에는 16강 얘기였는데 이제는 뭐 32강 얘기가 나오고 앉아있네. 이 말은 또 경우의 수에 걸렸다는 소린데. 잘 납니다. 잘 돌아가고 자빠졌다. 넘어가고요.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1.54% 상승해가지고 4,000달러 돌파한 후에 다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089.89달러 뭐 이래 되네. 그냥 뒤에 깔끔하게 0이니까 1온스에 4,089 온스가 됩니다. 아이고, 온스라다 달러입니다. 아이, 자꾸 헷갈리는데. 우짜 관련해서 이미 그 저항선 지지선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거 가격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오늘 우짜가 좀 많이 한다고 말씀을 예약을 갖다가 미리 했는데, 일단은 가격은 2.27% 상승해서 아직 60달러 회복은 안 되네요. 1온스에 59.16달러가 됐습니다. 요래 되네요. 뭐 가격만 일단 보면 되죠. 뭐 일단은 뭐 가지고요. 오늘 문자가 말씀드린 데 했던 은덩이 관련 얘기를 갖다가 좀 해야겠습니다. 소제목은 탄광의 카나리아. 우짜 세대는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했는데 요즘은 탄광의 카나리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말씀드리죠. 은덩이, 은은 문제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그 뭔가 트러블이 생길 때 이걸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금속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은값이 2025년 1월 여기죠. 1월 그러니까 요때 가지고 1온스에 120달러 이상에서 6월 말 2026년 6월 말 해가지고 60달러 여기까지 60달러 밑에까지 하락한 거, 이걸 두고요. 산업 수요 붕괴로 단정 짓는 것은 뭐 쉬울 수 있죠. 쉬울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는데 반드시 그것만 있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너무 단편적이라고 보고, 시장이 화폐 및 실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금속 뭡니까? 금하고 은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 경보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은에 특히 부여되어 있던 투기적 프리미엄을 제거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이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월 고점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요. 공급 부족, 왜 이렇게 됐다? 공급 부족, 그리고 ETF, 은 ETF 수요, 재정 적자, 정부들의 재정 적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수요, 그리고 AI, 문제의 AI와 밀접한 뭐가 있습니까? 전기화가 있죠. 전기화. 요거에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여튼간에 전기화, 전력 생산하고 이런 거, 전기화 등이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달러 이상이었던 은값이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 레버리지, 그리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포모 심리를 반영하기도 했었지요. 실제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따라서 60달러 밑으로 해가지고 하락했다. 이거는 실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로의
은값 재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값은 이제 더 큰 글로벌 조정 국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술주와 반도체주 하락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AI 관련 전망에서 맹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역시나 한국 증시지요. AI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망 투자, 그리고 전기화가 은수요를 견인해온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에, 동력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변심은 중요한데요. 시장이 막대한 AI 투자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제는 슬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문이 제기될 때 그 이면에 있는 수요 사슬, 디맨드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수요 사슬 또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 은값 하락은 주로 금융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달러 강세, 달러 힘주고 있죠. 달러 강세, 그리고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 유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그리고 미 국채를 필두로 해서 국채 수익률 하락, 그리고 위험 자산 약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등이 그 예이며, 금하고 은은 주로 통화적인 성격이 강한 데 반해, 그러니까 금덩이의 경우에는 특히 통화적인 성격이 강한 데 반해서 은덩이는 통화적이면서도 산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상황이 타이트해지면, 지금 현재 금융 환경이 타이트해지면 은덩이는 높은 실질 금리로 인해 통화적 수요를 잃고, 미래 수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산업 수요도 잃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두들겨 만다 이거죠. 이어서 산업 부문은 은덩이 수요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해 왔는데, 모든 산업용 은 수요가 붕괴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은덩이 강세론의 가장 강력한 요소들이 점점 이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은값이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 절감, 그리고 대체재 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전자제품 구매업체는 주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도 물건 잘 아살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재고를 소진할 수 있어서 AI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에 기반한 은값 상승을 정당화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은값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실물 은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광산 공급, 그러니까 은 공급이죠. 이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재활용, 은 쪽의 경우 은값이 비싸다 보니까 은을 재활용하죠. 컴퓨터 보드 같은 거 떼가지고 해가지고 화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도 하는데, 재활용 해봤자 은 부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 자금이 이 은덩이 판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선물 시장은 실물 시장의 펀더멘털을 압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거 어디입니까? 이것도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겁니다. K 증시도 똑같아요. 레버리지가 점점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선물 시장의 놀이터가 된다. 이거는 돈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하여간에 은덩이값은 경제가 불안정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른바 패드풋 뭡니까? 주식장이 급락하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미국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증시를 떠받쳐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난 세월의 관행, 이걸 갖다가 패드풋이라고 하죠. 이거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무엇이 패드가 해가지고 지금 매파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는 글로벌 유동성을 갖다가 현재 쪼이고 있고요. 산업계는 과도한 생산 비용을 감당하기 싫어하고, AI 관련 투자는 타당성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으며, 태양광 수요는 은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요원은 당연히 아니지요. 즉 은값 하락은 민간 경제가 헤드라인 수치보다 약하다는 탄광 속 카나리아 또는 탄광의 카나리아,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경고라고 할 수 있죠. 경고. 은값 하락은 경고다 이게 되고, 은값이 6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구리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공장 고용이
감소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리세션의 초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값이 60달러 위로 상승해서 다시 70달러를 이론수의 70달러를 회복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구리값이 상승하고 AI 관련 자본 지출이 실질적인 주문으로 이어진다. 즉 전환된다면 장기 강세장에서의 혹독한 조정, 그러니까 은시장에서의 은장기 강세에서의 혹독한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 2026년 현재 은값은 한계 구매자가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산업 수요만으로는 급등한 가격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서부 텍사스유입니다. 뭐 지난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브렌트유의 경우 마이너스 3.11% 하락해서 1배럴에 72.92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2.30% 하락해서 1배럴에 70.27달러가 됐습니다. 예, 요래 되고요. 그리고 오만 8월물은 0.71% 상승해서 1배럴에 64.22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 됐습니다. 달러스는 살짝 내렸네요. 0.14.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분위기가 계속 상승이다. 야 RSI 값 만드는 거 보세요. 대단하죠. 하여간에 볼린저 밴드는 지금 현재 확장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해 가지고 상단에 지금 묶여 있다. 달러 인덱스가 0.14% 살짝 내려서 101.366이 됐는데 우짜 개인적인 평가는 13개월 내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한 후에 살짝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뭐 또 우리나라 원화죠. 원화 차트를 우짜가 올려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뭐 그림을 갖다가 이래가지고 타원형도 그리고 화살표도 추가시켜놨는데 자 말씀드리죠. 어제 환율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장 우리나라 국장 시장 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우리 외환당국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지를 갖다가 계속했고요. 왜 했습니까 이거 지금 저 1550원 뚫릴까봐 이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스무딩 오퍼레이션 지를 갖다가 계속했고요. 그리고 국장 끝나자마자 대놓고 도시락을 투입했습니다. 즉 개입했다 이거죠. 개입했다. 게다가 지금 저 월말이라서 무슨 수요 뭐가 나옵니까? 내고 업체 그러니까 내고 업체란다.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나오지요. 즉 뭡니까? 스무딩 오퍼레이션질 하지요. 그다음 도시락 던졌지요. 그리고 수출 업체들 내고 물량도 나오죠. 이 오만 똥쇼를 벌여 가지고 해가지고 상단이 1549 물론 이 차트 기준입니다. 이 차트는 그렇게 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549.24원에서 1543.17원 이거만 막 봐도 뭐 벌써 차이가 나는 데다가 어제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무려 얼마나 났다? 23.80원이나 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루 변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여간에 0.59% 좋아져서 세 가지 쇼를 한꺼번에 벌인 덕분에 0.59% 좋아져서 1달러에 1535.65원이 됐습니다. 뭐 팔란티아 잡는다고 환율부터 좀 우째해라 좀. 야, 넘어가고요. 엔화는 보시면 0.05% 살짝 해가지고 싸져가지고 1달러에 161.74이 여기는 뭐 162원을 162엔 원이란다. 162엔을 갖다가 돌파하니만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꼬라집니다. 뭐 이거 뭐 수시로 해가지고 돈 쓰는다는 이 냄새가 좀 나죠. 예,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도시락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롱텀 번 1대 해가지고 해보. 리센트리 뭐 이래 되는데 우리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도쿄 CPI가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도쿄 CPI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YOY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1.4%인데 6월에 1.7%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어 CPI 그런 물가 지수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1.3%에서 6월에 1.6%로 도쿄 그런 물가 지수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도쿄의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그 물가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1.6%에서 6월에 1.9%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불확실성에 직면한 일본 국채 시장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0년 만기 요거죠, 요거 보라색.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26년 5월에 찍은 올타임 하이가 뭐였다? 4.42% 요겁니다. 4.42%를 기록한 후에 중동 긴장 완화 덕분에 해가지고 3.8%까지 요거 보라색이죠. 요거 3.8%까지 내려왔고요.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가 또 뭐라 했습니까? 다카이치가 공공 및 민간 부분에 걸쳐 14년간 370조 엔 달러로 바꾸면 무려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또 그랬다시피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은 역시나 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의 투자 계획은 상당한 규모의 국채 추가 발행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국채 수익률에 새로운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는 일본 국채 수요는 이미 약화되고 있어서 6월 25일 기준 20년 만기 국채 옥션 요 보시면 20년 만기 요거 푸른 거 20년 만기 국채 옥션 경매에서는 국채 수요를 측정하는 bid to cover 레버리지다 레이시오 그러니까 입찰 대비 커버리지 비율 요게 2025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인 3.0 그러니까 3.0대 3.0배라 해야 되네. 예, 3.0배 이하로 나오면서 12개월 평균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매가 인기 없었다 이 소리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또한 일본 보험사들은 5월에 지난달 5월에 초장기 일본 국채를 매도했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일본 장기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 노출을 갖다가 현재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일본 국채 시장은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직면해 있는 중이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 K 증시 또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죠? 뭐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안 그래도 어제 우짜가 또 서킷 브레이커 2000년 이후 10번 발생한 것 중에 2026년에 4번이나 나왔다는데 어제 또 바로 한번 또 나와서 신기록을 또 세웠지요. 예, 기록 갱신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6월 넷째 주에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 6월 26일에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 마이너스 9%까지 급락하자 20분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덕분에 2000년 이후 총 11번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기록이 경신됐고요. 게다가 올해 2026년 지금 현재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해 지금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까지 해가지고 총 그중 11번 중 5번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발동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인 5조 4,882억 원에 달하는 매도 폭탄을 갖다가 대놓고 떨궜고 기관도 4조 3,192억 달러 달러난다 또 원입니다. 우자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관도 4조 3,192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갖다가 던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한때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했었습니다. 물론 K증시 호프 개인 투자자들이 9조 4,459억 원을 갖다가 쓰면서 다 받아냈죠. 예, 다 받아내는 덕분에 해가지고 그나마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두 자리 폭락까지는 안 나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물량을 다 받아내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물량을 다 받아내는지 9조 원 넘게 9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써가지고 뭘로 해가지고 받아내는지 참 우짜게도 참 궁금합니다. 아이고, 뭐 하여튼 본인 돈이니까 본인이 빚 땡겨서 하니까 알아서 하면 되고요. 코스피 지수는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 발표에 힘입어 전날 6% 가까이 급등했다가 어제 하루 만에 6% 가까이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는데요. 이는 한국 증시처럼 억수로 집중된 시장 환경에서 투자 심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반전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또 보여줬습니다. 우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한국 증시 2026년 현재 한국 증시는요. 우짜 기준에는 더 이상 주식 시장이 아니고요. 그냥 레버리지를 이용한 AI 도박장, AI 심리 도박장이라고 봅니다. 도박질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므로 근처에 안 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예, 옛말 치고 뭐 틀린 게 별로 없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짜가 대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대만 얘기를 또 합니다. 대만 주식이 레버리지가 아이고 급증하고 있다. 이래 되죠. 자, 말씀드립니다.
대만 증시의 레버리지가 닷컴 버블 피크 당시 수준으로 여기죠. 닷컴 버블 피크 이 수준으로 다시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죠. 예, 이렇게 됩니다. 마진 대출 그러니까 뭐 B2죠. B2가 올타임 하이에 근접했고요. 대만 증시에서. 그리고 주식과 ETF를 담보로 한 차입금도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거죠. 요즘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리면서 시장 자체가 그냥 자산이자 자금 조달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어떻습니까? 달러 강세,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경제가 지금 꼬라지가 그렇고, 그리고 기술주 불안정, 그리고 금속 가격, 금은 가격이 하락하고 위험 선호도 약화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 땡기고 이빨 땡겨서 해가지고 돈 돌리고 계속하는 거. 이는 일반적으로 투자 내러티브, 투자 스토리가 검증된 후에 레버리지가 피크를 찍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뭐 복잡하게 레버리지가 검증된 후에 레버리지가 피크를 찍는다. 복잡하게 말씀드렸죠. 뭡니까? 닷컴 버블하고 똑같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대만은 한국처럼 AI 인프라 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며 반도체, 첨단 칩, 뭐 TSMC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버블, 거품은 완전히 허구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되는 경우가 드물지요. 실제로 있는 거에서 창조가 됩니다. 버블이. 대표적인 예로 닷컴 버블이 어떻습니까? 닷컴 버블 때도 경험했듯이 그때 뭐 인터넷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난리 났잖아요. 막 광 케이블 나오고 우자 관련 본 콘텐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경험했듯이 이 버블 거품은 진짜 스토리, 리얼 스토리에 돈이 유입되면서 이게 취약해질 때 형성됩니다. 시장 자체가 취약해질 때. 까놓고 얘기해서 코스피 차트처럼 대만 증시 차트 역시 이래 돈 땡기고 이런 거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역시 해가지고 시장이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호황은요, 자본을 끌어들이고, 자본은 레버리지를 다음에 끌어들였고, 레버리지는 담보대출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시장은 수익뿐만 아니라 신뢰도, 유동성, 그리고 차입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현재 달려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기술주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가 되어서 유동성을 압박하며 증권사 같은 브로커들이 점점 더 갈수록 조심스러워진다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정상적인 조정, 좀 반도체 뭐 주가죠. 이게 이런 조정이 오히려 큰 폭의 하락 또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우리나라지요, 우리나라. 삼성하고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장사가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즉, 첫 번째 하락은 기업 가치 하락이고, 두 번째 하락은 담보 가치 하락이 되게 됩니다. 예, 대만 얘기는 우자가 또 월요일에 또 따로 추가를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만의 경우 지금 10대도 지금 뭐 증권 계좌 털고 뭐 난리도 아니죠. 예, 그쪽도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경상수지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중국의 경상수지는 2025년 4사분기에 2,438억 달러에서 2026년 1사분기에 파이널 데이트입니다. 1,843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2025년 1사분기 그러니까 1년 전 2025년 1사분기에 이 경상수지가 얼마였다? 1,636억 흑자였는데 요거보다는 많지요. 왜? 2026년 1사분기에는 1,843억 달러니까 더 많고요. 그리고 1사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가 1,841억 달러였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443억 달러니까. 자, 1사분기 중국의 1사분기 상품 수지 흑자는 1,879억 달러로 2025년 1사분기 1,782억 달러보다 늘어나는데 주된 이유는 중국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중국 제조업 생산 능력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그러니까 과잉 공급 상태다 이거죠. 이러면서 뭐에 계속 올인을 해야 됩니까? 수출에 의존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고 덕분에 중국의 수출이 14.6% 증가한 지금 해가지고 1사분기 해가지고 나온 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누적된 거 그래서 1조 6,100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590억 달러로 2025년 1사분기 마이너스 593억 달러와 거의 비슷했고 본원 소득 적자는 마이너스 155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74억 달러로 줄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전 소득 잉여는 28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전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미국 이란의 호르무즈 상승 공격에, 그러니까 드론으로 또 공격이죠. 이러니까 보복 공습했다. 예. 아침에 해가지고 어차피 뭐 지금 뭐 속보로 다 나왔으니까 종전 합의 흔들리나. 우짜 기준에서는요 그냥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흔들리고 나발이고 뭐 우짜는 그냥 뭐 인시 땜빵이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네, 똑같이 가지고 이스라엘, 레바논, 미국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 서명. 자,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겹도록 보는 거죠. 뭡니까? 이래 가지고 합의안 서명했다가 그다음 또 해가지고 폭격하면 또 어그러지고 계속 이래 되죠. 예, 그래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폭격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 또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막대한 부채와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한 오라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은 자본 지출이 YOY 작년 동기간 대비 162% 증가한 557억 달러. 이거 대부분이 어디서 지금 쓰냐 하면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본 지출이 YOY 162% 급증한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6년 회계연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37억 달러로 악화됐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애널리스트들은 오라클의 현금 흐름이 2028년까지 계속해서 심각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2030년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라클의 경우 어떻습니까? 2026년 회계연도에 430억 달러 규모의 부채와 그리고 5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기 자본을 조달했으며 추가로 400억 달러를 더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빚을 갖다가 계속 내서 미친 듯이 내고 있다, 이게 되죠. 게다가 오라클은 AI 인프라에 자본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직원 수를 갖다가 전 세계 직원 수를 16만 2천 명에서 14만 1천 명으로 2만 1천 명을 감원했고요. 오라클의 구조조정 비용은 18억 달러였습니다. AI 버블이 이 우짜 기준에서는 어떤 거다? 그냥 규모가 더 커진 닷컴 버블이다. 뭐 우짜 뭐 반복해서 지겹도록 말씀드립니다만, AI 버블은요 우짜 기준에서는 그냥 규모가 더 커진 닷컴 버블입니다. 대략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GPU 렌탈 프라이스 falling 돼 있죠. 자, 의미심장하죠. GPU 그래픽카드, 흔히 말해서 그래픽카드 칩인데 이게 렌탈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저 실리콘 데이터 H100,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죠. 렌탈 인덱스, 그리고 예, 컴퓨터 H100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요리 됩니다. 일단은 차트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말씀드리죠. 제목으로는 수조 달러짜리 질문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엔비디아의 H100 GPU 임대 거래 가격을 측정하는 게 뭐다 하면 ORNN 해가지고 컴퓨터 H100 프라이스 인덱스 요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H100 가격 지수로 알 수 있죠, 이거? 예,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노란색이냐, 뭐 오렌지색이냐. 예, 오렌지색이 요겁니다. 요게 이 가격 지수가 2026년 5월에 최고점 요거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하락한 105를 갖다가 기록했고요. 2026년 5월에 최고점을 찍은 후 6월부터 렌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쭉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임대를 희망하는, 즉 임대 희망 가격을 추적하는 게 뭐다? 실리콘 데이터 H100 렌탈 인덱스 요겁니다. 요거 임대 지수, 실리콘 데이터 H100 임대 지수의 경우에는 최고점 여기죠. 여기가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대비 4% 하락하는데 그치면서 판매자들이 거래 가격에 이미 반영된 가격 약세에다가 아직 완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 폭락 터지고 찔끔 떨어지고, 이 둘 간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GPU 임대 가격은 특히 새로운 설비가 가동될 때 AI 컴퓨팅의 공급과 수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요. 렌탈 가지고 인덱스 이거죠. 인덱스.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과 같은 하드웨어 관련 주식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주목할 게 뭐가 있습니까? D램 현물 가격으로
메모리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 최근 하드웨어 주식의 강세 흐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누가 위협받습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거죠. GPU 임대 가격 하락은 이거 가지고 허연 거 요렇게 떨어진 거. 임대 가격 하락은 AI 수요가 새로운 공급 물량을 흡수할 만큼 흡수할 만큼 충분히 강하냐? 특히 뭡니까? 엔비디아 H100 GPU 임대 거래 가격이 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오렌지색. 이거의 경우 이게 하락 떨어지는 거는 AI 수요가 새로운 공급 물량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강하냐라는 억수로 중요한 질문, 우자 기준에서는 무려 한 수조 달러짜리 질문 이렇게 된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레버리지 ETF 세상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무려 3배짜리, 3배짜리입니다. 3배짜리 이거죠? SOXL 있죠? 3배짜리. 무려 3배짜리 레버리지 롱 반도체 ETF가 뭐입니까? 이거 해가지고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있죠? 요거 레버리지 나와 있는데 이게 세미컨덕터 불 이게 됩니다. 이거 이름을 갖다 다 안 해놨네. 하여간에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3배짜리 해가지고 ETF 줄여서 티커명은 SOXL이고요. 요거하고 또 2배짜리 나와있죠. MUU 이게 뭡니까? 마이크론 ETF죠. 정확한 이름은 다이렉션 M 마이크론 불 2배짜리 ETF가 되는데 티커 이름이 MUU가 됩니다. 이 두 개, 요 두 개 해가지고 이 딱 두 개의 ETF 레버리지 조정 하루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갖다가 해가지고 돌파했고요. 지난주 몇 주 동안 해가지고 요 가격은 해가지고 이쪽으로 됩니다. 이쪽으로 된다. 800억 달러 요걸 갖다 돌파했었고 지난 몇 주 동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6월 넷째 주 기준 SOXL 그러니까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짜리 ETF와 그리고 MUU 뭡니까? 이거 다이렉션 데일리 그 마이크론 불 ETF 2배짜리 ETF 요거는 요 두 제품은 레버리지를 적용했을 때 이 둘의 하루 배팅 규모가 580억 달러에 달했고요. 한편 레버리지 주식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2026년 12월물 SPX 요거죠. SPX 파이낸셜 스프레드 퓨처 있죠. 요거 파이낸싱 스프레드 퓨처 선물의 경우에는 3월 이후에 거의 2배 이거 가지고 3월 정도 요 기준 돼 가지고 요 색이니까 파란색이니까 여러 미치듯이 상승하죠. 요 선물은 3월 이후 거의 2배가 상승한 91.5 베이시스 포인트 91.5 베이시스 포인트를 보면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돈 빌리는 비용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참고로 파이낸싱 스프레드 이 선물 요거는 사실상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빌리는 자금 조달 비용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는 것은 레버리지 포지션 유지 비용이 갈수록 더 비싸진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거래량 급증은 급증하잖아요. 이거 허연 거 급증하잖아요. 이런 급증은 해당 포지션 유지 비용을 갖다가 상승시키고 있고요. 뭐 복잡하게 뭐 잘 안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복잡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이제 시장 전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 두 개 ETF SOXL과 MUU 이 두 개 ETF의 규모가 커졌다는 소리고요.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뭐가 커졌다. 이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리스크가 과소평가되는 가운데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데미지도 훨씬 더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정말 우짜가 보기에는 그냥 미친 시장입니다. 네, 넘어가가지고요. 자, 오늘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뉴스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자, 베이커 휴즈 해가지고 나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카운트는 전주 433개에서 440개, 440개로 7개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토탈 리그 카운트, 전체 리그 카운트, 드릴링 숫자는 전주 563개에서 573개를 가지고 10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보시면 기름에서 7개 증가했는데 전체가 10개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도 3개가 증가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요거 지금 오일 석유 쪽에 가지고 드릴링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지금 현재 유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해가지고 7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70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미국 셰일 업자들이 해가지고 드릴링 숫자를 늘렸다. 잘하면 미국 셰일 업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유가가 바닥일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게 만드는 이 드릴링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넘어갈 게 없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